네, 까르르를 연출한 이기랑입니다. 상영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네요. 이렇게까지 막 들떠 있을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배우님의 바이브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저는 질문 조금만 하고 관객분들의 감상과 질문을 더 많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손 들어주시면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감독님, 이 영화가 감독님의 첫 장편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여러 영화제를 돌면서 많은 관객들을 만나고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어떤 기분이신지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나이가 적지가 않아서 이 또한 다 지나가는 걸 알아가지고요. 좀 그래도 즐기시면 안 돼요? 그것도 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노는 사람이 놀아본다고. 저는 그냥 이것도 다 과정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새는 개봉을 위한 후반 작업을 다시 조금씩 매무새를 다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영장을 투자하다 와가지고 그냥 저는 저의 일상은 크게 다름은 없습니다. 개봉할 때는 또 어떤 점들이 좀 달라지는 게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가 기자님 말씀처럼 현민 작가님 말씀처럼 영화제를 이제 국내 영화제 적지 않게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어서 여러분이 또 보시기에 재미없을까봐 달라진 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왠지 삭제 씬이 추가되나요? 추가된 게 없고 더 빠진 게 있습니다. 그래요? 뭐지? 미묘하다. 네. 미네 배우님도 관객분들과 많이 GV를 여러 번 하셨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만든 사람이나 참여한 사람 입장에서 보다 또 새로운 시각으로 들었을 때 영화가 좀 더 새롭게 느껴지고 영화의 얼굴이 풍부하게 느껴지고 저는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새로운 시각으로 뭐요? 관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준 영화에 대한 감상이나 이제 질문들을 듣다 보면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들이나 그런 사이드 인사이트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가 좀 더 풍부해지는 것 같은데 GV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이제 어떤 감상편들을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제가 딱 들어올 때 일부러 막 분위기를 업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분위기를 좀 편안하게 만들어놔야 여러분들이 질문을 편안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전형적인 일반적인 질문이 아니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GV에서는 하지 않으시는 그런 질문들을 툭툭 던져주세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서로 교감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도 저도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들어올 때 막 이러면서 들어와요. 네, 너무 잘하셨는데 제가 기분을 또 다운시키는 질문을 하게 될까봐 약간 걱정이 되지만 제가 준비한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배우님께 궁금했던 얘기를 몇 개 하고 여러분들의 차례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장면이 첫 장면이거든요. 사람이 저한테 다가올 때 첫인상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 영화의 첫 장면은 상당히 아름답게 찍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화의 첫 장면에는 정보를 줄 수도 있고 정서를 줄 수도 있지만 이 영화의 경우는 정서를 크게 주는 영화였고요. 약간 해질 무렵이고 여름이고 엄마가 힘들게 수박을 들고 걸어온다. 여기서 이제 어떤 영화 전체를 감싸는 정서도 있고 그리고 약간의 지쳐있다. 그리고 일상적인 느낌. 엄마의 삶이 보이는 아주 임팩트 있는 첫 장면이었거든요. 감독님은 이 첫 장면 쓰실 때 기억이 나시는지 시나리오에는 어떻게 묘사되어 있을지 좀 궁금했어요. 개인적으로 그 영화를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 저를 포함해서 첫 장면이 영화에 얼마나 중요한지 인상을 얼마나 크게 남기는지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벌새의 오프닝 장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은이라는 아이 캐릭터가 단 한순간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그런 캐릭터적으로 뭔가 엄마라는 사람을 알 수 있는 단초로 영화가 시작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시나리오 쓰기 전에는 했어요. 근데 시나리오를 쓰다가 저희 영화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인물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첫인상을 심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시나리오 단계에서 들어서 여러분이 영화 초중반쯤에 보면은 레크레이션 강사 씬 있잖아요. 하나, 둘 하는. 거기에 저희 영화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장면이 첫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누군가를 보는데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이게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엄마가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지? 카메라의 맨 마지막에 제의를 잡는 게 영화의 시나리오 촬영고의 첫 장면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수서 편집을 다 하고 보니 이펙트가 없는 거죠. 재미가 없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엄마라는 캐릭터를 보여주는 그 초심의 마음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자 했을 땐 수박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수박 여름이니까 사 드셔서 아시겠지만 요새 누가 들고 올라오나요? 다 주문이잖아요. 근데 엄마는 그런 사람인 거죠. 배달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딸이 온다 그래서 이제 수박을 슈퍼에서 사서 들고 올라가는 사람인 거죠. 이런 장면이면 엄마라는 사람을 별 말 없이, 별 큰 어떤 상황의 설명 없이 단 한 번의 인상을 심어줄 수 있겠다, 좋은 오프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더 많은 것들이 느껴지고 원래는 첫 장면이 다른 장면이었다고 하니까 더 재밌네요. 배우님은 혹시 그날의 촬영 생각나세요? 수박 들고 올 때? 그때 뭐 피곤함이 뭐 보인다고 그랬나요? 그거 실제로 수박 몇 번 한번 들고 왔다 갔다 해보세요. 안 피곤하려면 그 수박이 몇 킬로였을까요? 그거 제일 큰 놈이었는데 그 13kg 정도 알 수 있어요. 네, 그랬을 거예요. 이거 완전 들었는데 이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근데 날도 더웠고 뭐 그 상황에서 그거 들고 낑낑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가뜩이나 그때 그걸 찍을 때 제가 많이 일정이 바빴던 때였어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럴 즈음이었는데 사실은 제 트레이드 마크가 얼굴이 피곤해 보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별로 어려운 거 없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표현만 하면 되는구나, 내버려두면 되는구나 해서 그냥 내버려두는 거. 전혀 이거 없애려고 집에서 얼마나 마사지 하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서독제에서도 이 배우님이랑 같이 이 영화를 지부를 했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휘네 배우는 어떻게 연기를 하나를 되게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분석적으로 질문을 던져주시는데 난 모른다. 나는 그냥 그 공기에 나를 던져서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에 나는데 방금 같은 경우도 내가 의식적으로 피곤해 보이는 연기를 한다보다는 수박을 하나 손에 쥐어주는 것이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나요? 네, 현장에서 그런 내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거 내가 연기하는데 딱 그대로 도움 되겠네. 만약에 오늘 컨디션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면 가만있어 봐. 오늘은 연기 그래 오늘 피곤해하는 이런 장면이구나, 힘든 장면이구나. 그러면 이 호흡 그대로 그냥 날 내버려두고 그냥 그대로 가면 되겠다. 잘 됐네, 좋다. 이러면서 가요. 그러니까 내버려두는 거, 나를 그 상황에 내버려두는 거, 그때 그 공간 그 시간에 내 상태를 그대로 그냥 접목시킬 수 있으면 좋겠는 거. 제가 많은 배우님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연기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 결과적으로는 다 이런 대답이 뭐 정답은 없겠지만 꼭 결과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내가 들어가는데 또 나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 캐릭터도 나에게 오고 나도 캐릭터한테 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방금 배우님 얘기도 그런 얘기 같기도 하고 네 그렇게 들렸어요. 우리 감독님께서 예전에 단편 영화 찍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나는 정말 질릴 정도로 시나리오를 세세하게 쓰는 편이다. 근데 왠지 이 영화도 그렇게 쓰여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엄마 캐릭터는
주인공이지만 액션하는 것보다는 리액션하는 장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약간 감정적으로 거기에서 거부감을 느끼기도 했다가 다시 약간 우호적으로 바뀌기도 했다가 그것을 굉장히 세세하고 절제된 표정으로 전달하고 있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시나리오나 지문의 그 어떤 요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바라본다, 쳐다본다 이런 것들로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영화인 거예요. 감독님이 어떻게 쓰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 저희 영화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뭔가 속도감이 느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건이 있다고들 보고 나면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정서나 상황이 되게 구체적일 뿐이고 엄마는 액션하는 사람이 아니라 리액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엄마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기자님이 말씀하신 쳐다본다, 본다, 느낀다, 뭐 조용히 그러니까 말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그랬을 때는 저도 이제 지문을 이게 단편 찍을 때는 제가 세세하게 썼습니다. 왜냐면 그 현장에 가면은 너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시나리오 기댈 때가 시나리오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이제 기댈 수 있는 그러니까 감독은 시나리오를 기대면서 시나리오만 믿고 이제 지르는 사람인데 촬영장에 너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아 내가 이런 지문을 썼었지 이걸 표현해야 돼 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세세하게 쓰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뭐 배우나 어떤 촬영 스태프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게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정신을 놓지 않기 위해서 제가 묘사하고자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쓰는 편이고 당연히 맥락과 문학에 따라서 행가리도 호흡법에 따라서 그런 것까지 다 했었거든요. 근데 장편은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단편은 학교 안에서 만드는 아마추어적인 그룹 안에서 저희 친구들이랑 만들었다면 장편은 선배님을 비롯해서 다 프로들이잖아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자제한다고 했어요. 근데 진짜 버릇을 못 준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나리오보다는 디테일한 편이죠. 그래서 뭐 엄마가 쳐다본다 본다라는 것도 동사가 너무 반복되니까 엄마의 정서가 너무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뭐 이런 거죠. 똑같은 행위긴 하지만 시선을 던진다. 그래서 막 국어사전을 다 펼쳐봐요. 그러면 똑같은 표현들이 되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문예창작가 출신이니까 어휘에 예민한 편이죠. 그래서 뭐 쳐다보다 본다가 아니라 되게 다양한 어휘들을 찾아서 문맥마다 다르게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디테일하면은 스태프들이나 배우들이 질릴까봐 많이 자제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뭔가 더 구체적으로 써있는 표현을 좋아하는 배우들도 있고 내가 봤을 땐 이걸 어떻게 연기하라는 거야 싶은 추상적인 표현들도 재밌다고 생각하는 배우분들도 있더라고요.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이 시나리오 봤을 때? 저는 여백이 많은 시나리오를 좋아해요. 왜 웃으세요? 궁금하네요. 이따가 꼭 말씀해 주세요. 저는 여백이 많은 시나리오를 좋아해요. 네, 진짜 궁금해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 형용사 관련된 뭐 여러 가지가 막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정확하게 지문들이 되어 있으면 저는 거기에서 배우가 갖고 있는 자연적인 느낌들, 정서들 별로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해야만 되는 배우들이 있지만 저는 그 배우가 만약에 좀 더 오랜 경력을 갖게 된다면 그 과정들은 굉장히 불편한 과정이라고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벌써 아는데 시나리오 보면 대충 이런 작품이구나, 여기선 이런 상황이구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저희들 한 30년 넘어가면 다 알거든요. 근데 그걸 일일이 이 사람은 이렇고요, 저 사람은 저렇고요 그러면 숨 막혀요. 그리고 카메라가 액션하고 돌아가면 거기서 내 모든 것을 에너지를 쓰고 싶은데 리허설 할 때 감독이 다 일일이 잡아고 여기 이 상황은요 이렇고요, 여기서 약간 조금 동선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야 할 의무를 저한테 자꾸 남겨주면
액션하고 카메라가 돌아가면 난 자연스럽게 내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를 표현하고 싶은데 아 여기서는 감독이 이러라고 그랬지 벌써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잔해가 작동하는 거예요. 잔해가 작동하지 않고 그냥 운해가 움직이는 대로 하고 싶어요. 본능대로. 그래서 대사도 사실은 완벽하게 외우지 않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에너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우를 자유롭게 해주는 감독에게는 그만큼 자유로움을 더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감독님은 좀 그렇지 않은 분이셨어요. 뭐 시나리오만 질렸다고? 아니요. 현장에서 너무 질렸어요. 장난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그런 류의 배우입니다. 뭐라고 마무리를 못 짓겠네. 감독님 죄송합니다. 아마 그 관객들이 그래서 웃으신 것 같아요. 저격하는 것 같은 웃으신 거죠? 저격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좀 이어가면 현장에서 어떤 배우예요, 감독님? 오민의 배우님은? 안녕하세요 이러면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선배님 이번 작업이 처음인 거예요. 제가 선배님 작품만 봤지 선배님이 어떤 사람의 성향인지는 전혀 모르다가 작품을 하면서 이제 서서히 알게 되면서 이거 선배님 되게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이 뒤늦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불안하니까 데뷔작이니까 선배님 이제 슛 들어가기 전에 맨날 선배님 차에 들어가는 거죠. 선배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선배님은 듣는 척은 하세요. 왜냐하면 감독의 불안을 이해하니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제가 계속 자르고 누르고 막 하니까 선배님이 나중에는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이게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고, 누가 나를 이렇게 누르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프로덕션 내내 이제 그렇게 하고 심지어 선배님 당연히 배우의 개인의 말투가 있고 엄마로 변신했을 때 말투가 있는데 저는 여기는 되게 중요한 대사여서 이제 조사도 바꾸는 게 조금 머뭇거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후시 가서 그걸 또 바꾸는 거예요, 제가. 선배님 그때도 되게 놀라셨어요. 이거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강박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불안하긴 했어요. 이게 제대로 잘 전달될지. 그래서 선배님 많이 힘들어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에너지가 강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보통 제가 만약에 화를 낸다. 그러면 1부터 10까지라고 있었을 때 만약에 화를 냈다. 이 상황에서 나 화를 내면 나 한 8 정도 낼 것 같아. 근데 감독님은 5만 내세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알겠어. 네 이제 이러면서 막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양보하기 싫었던 부분이 목욕탕에서 딸하고 싸울 때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너는 내 딸이니까라고 얘기할 때 그때는 나는 그래도 어떤 엄마가 딸내미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침착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저렇게 화가 난 상태에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난 여기서만큼은 엄마가 한번 따끔하게 딸한테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또 에너지를 강력하게 냈으면 좋겠어. 엄마가 갖고 온 에너지를 나는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제 이랬었는데, 그러면 두 가지만 하자. 시간만 허락한다면 감독 버전과 내 버전으로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결국 감독님 버전으로 하셨죠? 감독님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사람을 제가 주변에서 봤어요. 감독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절대 화 안 내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감정의 기복이 많지 않아요. 그랬었어요. 지금의 이 모습을 그때는 보질 못했어요. 우리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 촬영할 때는. 근데 이제 GV 하면서 다니면서 감독님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밝고 환하고 쾌활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저는 원래 까불까불하고 이렇게 저는 피해 보상 심리가 있어서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은 절대 행복하게 살 거야. 이제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몰랐는데 감독님도 보니까 약간 그렇게 막 행복한
그런 모습들을 원하시더라고요. 웃기고 싶어요. 집에 오늘도 가면 많이 웃기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를. 별걸 다 까발리네요. 감독님 죄송합니다. 이제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요. 감독님 개그 욕심 있으셨구나. 장난 아니에요, 저. 오늘 좀 진짜 한번 너무 풀어가 감동- 보세요. 네네. 네, 감독인 척 하냐고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대로 이제 이어가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근데 감독이 너무 이해하는 게 장편 데뷔하는 감독이잖아요. 현장에서 얼마나 긴장도와 불안이 높으셨겠어요. 저는 정말 이해합니다. 네. 좀 죄송하지만 약간 감독 편 좀 들겠습니다. 네. 근데 현장에서도 그랬어요. 불편하지만 충분히 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 감독 이 작품 진짜 잘 나올 거야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불편해서 막 싫어하고 막 감독님을 욕한 게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하면 할수록 더 좋은 작품이 나올 거다라는 그 신뢰는 확실하게 갖고 있었죠. 근데 성격이 이제 솔직하니까 그래도 불편한 거야 이제 이러면서 털면서 가서 저는 이 작품이 잘 마무리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제 나이 또래 배우들 있잖아요. 승질 장난 아니에요. 진짜 저니까 이 작품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현장이요? 아니에요. 오죽하면 허준 선생님이 여자 나홍진이야 그랬겠어요. 여자 나홍진이요? 네. 너무 심한 얘기 아니에요? 그 정도였답니다. 네. 오늘 리오는 감동만 죽여버려야지. 그렇게 나왔던 장면들 중에 굉장히 이제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표정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면서 나아가는 영화인데, 저는 되게 좋았던 표정이 초반에 이제 집에 그린이랑 레인이가 왔을 때 레인이랑 단둘이 이렇게 맞부닥치게 됐을 때 그 레인을 쳐다보는 미묘한 차가움, 싫고 거부감이 느껴지지만 또 나름의 피시한 사람이기 때문에 막 대놓고 싫어하는 티는 절대 안 내지만 너무 껄끄러워하는 게 못마땅해 하는 게 느껴지는 표정이 되게 좋았거든요. 부엌에 앉아있고 이럴 때 그때의 표정들에 대해서 생각이 나세요? 어떻게 연기했었는지? 시크하게 했겠죠. 최대한 시크하게 해야지 이렇게 볼륨을 줄여서. 그 정도의 감정 표현은 저희 또래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멋있어요? 멋있어요. 뭐죠? 평상시에 계속 못마땅하게 너무 많은 거죠.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결혼도 해보고 또 이제 뭐 여러 이제 뭐 시어머님도 이제 모셔보고 시얼도 나오니까 또 시어머니 욕하고 싶어지는 뭐 하여튼 그거를 이건 저희 시어머니 욕하는 거 아니에요? 욕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제 그 표정은 우리 시어머니한테서 봤거든요. 저를 쳐다보는 표정이 그런 표정이어서 저 표정 써먹어야지 그러면서 그래서 그렇게 리얼하고 복합적이었구나.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 시어머님이 사실은 엄마 같은 스타일이세요. 조용하고 큰 소리 안 지르시고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막 발랄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때로는 얼마나 못마땅하기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는 어머님이 할 말이 없으시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너 잘났다. 너 똑똑해서 좋겠다. 이제 이게 저는 다 풀면서 가는 스타일이라 이렇게 꽁하게 대놓으면 우울증 바로 걸리고 이제 뭐 죽느니 마느니 이제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담아놓지 않고 다 표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 얼마나 어머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저 며느리가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니까 말해봐야 이기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냥 시크하게 약간 여기 살짝 올라가면서 그 표정을 제가 봤죠. 그래서 저 표정 오케이 어디서 한번 써먹을 때가 있겠다. 제대로 써먹으셨네요. 네, 남편하고 싸울 때도요. 네. 그냥 안 싸워요. 딱 하면 내가 이러고 있네. 그러면 배우니까 또 막 저장이 나요. 이런 상황에서 나 이랬구나. 나 우리 남편한테 내가 지금 이 지랄을 떨고 있었구나. 뭐 이제 이런 것들. 네, 너무 메타인지가 발달해가지고요. 그걸 삼자적인 눈으로 다 파악하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네. 연기적인 재료로 이렇게 그러고 넣어두시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재밌네요. 네. 거기까지 하셔야
더 나가면 위험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냥 그 표정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드렸을 뿐인데 엄청난 비하인드를 알게 돼버린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여보 미안해. 그러면 이제 관객분들의 질문과 감상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손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 드릴게요. 제일 앞에 계신 분부터 받아볼게요. 영화보다 지금 비하인드 스토리가 토크가 더 재밌어서 첫 질문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첫 장면과 끝 장면을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첫 장면은 다소 어둡고 또 배우님 엄마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는데 끝 장면은 햇볕도 들고 조금 색감도 따뜻하고 그 엄마도 조금 약간 미소를 띄우면서 그렇게 끝났다고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엄마와 또 딸, 그 딸의 여자친구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조금 개선됐다는 그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느끼셨어요? 대답을 듣고 싶은데 네 마이크를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느끼셨어요? 마지막이에요. 저는 그래도 이제 그 장례식 치르면서 딸 옆에 계속 딸의 여자친구가 있고 또 딸과 딸의 여자친구 그 지인들이 계속 함께 있는 걸 보고 거기서 엄마도 내 딸이 나중에 늙어서 혼자 있진 않겠구나. 그래서 그거에서 조금 느낀 게 있고 그래서 나중에 조금 엄마가 미소를 띄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영화 전공을 한 건 아니라서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미 여기 이런 영화를 보러 오신 관객분들은 전공을 뛰어넘어 굉장히 저 영화가 좋다는 게 아니라 전 영화인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네. 사실 어디 가서 영화인이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영화를 찾아보러 주말 저녁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네, 너무 저 영화를 선택해서 안 보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런 말로 들려요, 감독님. 아닙니다. 더 좋은 영화 얼마나 5%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데요. 어쨌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말씀해주신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 여지가 있는 거죠. 장례식장에서 느끼는 엔딩의 여지. 이렇게 끝나? 근데 또 시작되는데? 엄마가 웃네? 이건 또 뭐지? 라는 두 가지 여지를 전부 다 열어둔 영화인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아마 느끼신 그게 맞을 거예요. 전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독은 만드는 것까지 감독의 것이고 이미 여러분들이 봤다면 그 해석은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답 없다고. 만약에 감독이 어떤 의도를 담았는데 관객분들이 느끼지 못했다면 그냥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실패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하나의 관객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덧붙이면은 그 전 장면의 이어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장례식장에서 엄마가 잠들잖아요. 그때 사운드를 자세히 들으면 되게 단잠을 자잖아요. 그냥 그것과 연결지어서의 감정으로 한번 이렇게 그렇게 더 이어서 보시면 훨씬 더 느낌이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그렇게 보신 것 같지만 네. 또 여기 뒤에 계신 분. 저도 영화 보면서 은근히 감독님이 그 개그 욕심 같은 게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그 딸이 거기 어머니 통화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자기 하는 것만 않고 끊어버린 장면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딸이 또 얘기하다가 또 어머니 복수하듯이 먼저 끊어보시면서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여담 당해봐라는 식으로 이렇게 복수하는 그 장면에서 좀 웃음이 나가지고 좀 웃겼었고 그 애들이 있을 때 이제 그 똑바로 인사 안 하고 대충 인사하고 지나가니까 똑바로 인사해야지 하니까 애들이 다시 와가지고 90도로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좀 무서웠고 그래가지고 은근 이제 웃기시는 그런 게 속에 있다는 생각이 했었거든요. 그 아무래도 그 전체가 이제 좀 이렇게 심각한 분위기다 보니까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웃긴 장면 같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신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그게 더 저한테는 좋았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질문하고 싶은 그 딸이 거기 있는 학교 면허가 몰래 찾아가서 시위하는 장면에서 몸싸움하는 장면 같은 느낌이 있는데 보통 요즘 어머니 같으면은 막 쫓아나가서 감히 어디서 귀한 딸을 뭐 그러면서 못살게 그렇게 하시 서하고 뭐 그럴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우리는 지켜보기만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요즘 어머니들한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옛날 그런 어머니들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대상 좀 옛날로 설정해서 이렇게 하신 건지 좀 궁금했었고 극중 연들을 그림이랑 레인이라고 쓰잖아요.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그런 한글 이름이나 그런 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용어를 쓰는 게 좀 친환경적인 이미지 같은 게 느껴져가지고 되게 이제 좀 친근하게 다가와가지고 이제 이런 쓰는 게 기억하기도 쉽고 부르고 듣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이러면 좀 잘 지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레인이 입는 그 티셔츠 옷이 되게 예뻐가지고 그걸 따로 디자인 하신 건지 아니면 골라서 사신 건지 그린색이랑 브루 색상을 입혀서 그렇게 바꿔주면서 쓰는 게 어떻게 보내신 건지 궁금했습니다. 네, 질문 두 가지 하셨는데 두 번째부터 대답해 볼까요? 티셔츠? 저기 파는 옷이고요. 어쨌든 레이는 멋쟁이니까 옷을 잘 입는 사람이다. 근데 제가 옷을 못 입어가지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입어야 될지. 저는 이 영화에서 옷이랑 음악이랑 이 두 가지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냥 인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캐릭터에 따라서 옷을 입어야 되는데 레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기만의 스타일이 확고한 사람인데 제가 그렇게 옷을 입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게 감각이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너무 어려웠는데 이런저런 옷을 이제 의상 감독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스태프들도 많이 보여주고 그렇게 피팅을 여러 번 했는데 하윤경 배우님이 마지막 날 옷을 대거 사오셔가지고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윤경 배우님 옷도 섞여 있고 저희 이제 그려져 있는 그 다 같이 손잡는 티를 아마 되게 많이 인상 깊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거 파는 거예요. 지금은 품절이에요. 네. 영화 때문에 품절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지지난 2년 전 시즌 옷이어가지고 이제 품절됐더라고요. 제가 혹시 있으면 이게 구매가 가능할까 싶어서 알아봤는데 품절이 됐어가지고 어쨌든 기성 디자인의 옷이고 이름 같은 경우에는 원작을 좋아하셔서 이 영화를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원작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원작에서 이미 그린 레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린 레인을 썼던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김혜진 작가님이 다른 이제 요 똑같은 질문이 있어가지고 같이 영화를 보다가 김혜진 작가님 직접 관객석에서 대답하신 적이 있는데 그 나이 때 많이 쓰는 닉네임이어서 썼다. 별다른 뜻은 없다. 근데 굉장히 이름이 좋잖아요. 정말 그리는 그림 같고 레일은 레인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너무 좋다. 엄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름을 제가 쓰지 않았죠. 왜냐하면 첫 번째 질문과 연결해서 답을 드리자면 이 엄마라는 사람을 각자가 해석하는 바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분명 지금 말씀하신 엄마도 있고 왜 나서지 않느냐. 택시에 뛰어나서 우리 딸 지금 막고 있는데 막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엄마, 제가 자란 엄마, 제가 되고 싶은 엄마는 그런 엄마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엄마가 반응한다는 것 자체 그 반응의 기표를 어떻게 이 사람이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걸 꾹 눌렀다가 바로 다음 씬에서 딸이랑 터지잖아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감정, 그러니까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건 감정에 되게 솔직한 사람이 있는 반면 본인의 감정을 좀 더 되씹어서 시간이 지난 뒤에 파악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엄마는 약간 후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찍었습니다. 저도 제 생각에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이게 포스터로도 잡혀 있잖아요. 택시 안에서 차단된 공간 안에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저게 딱 어쩌면 우리의 윗세대들의 모습을 그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의미성이 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의 우물이 있거든요.
그 우물을 벗어나서 많은 우물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세상이 어떤지를 경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우물 안에 내 세상이 정답이고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투철하게 그 진실이 바뀌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특히 우리들의 어른들은, 또 나를 어른으로 보는 젊은 사람들은 다 윗세대들이 봤을 때 좀 구태의연한 모습들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본인들보다 열려있지 않은 어떤 폐쇄된 자기만의 세상에서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있기 마련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이 조금 더, 우리가 더 사실은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더 열려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 대한 또 삶에 대한 이해가 더 커야 되는데, 의외로 나이를 먹으면요, 여기 엄마처럼 늙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들도 더 많아지고요, 상처도 더 많아져요. 여러분들은 미지에 대한 세계 때문에 불안하고, 뭐 이렇게 불안하고 저렇게 불안한 것이 있겠지만, 좀 더 경험을 하게 되면 또 알아서 불안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약이야, 이제 이런 속담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얘기가 일단 여기까지 흘렀네요. 이렇게 듣다가 문득 생각난 거, 20, 30대 배우였다면 그린 역할을 정말 잘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자체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저기부터 갈게요. 저쪽으로 먼저 갔다가 그 다음으로 드릴게요. 저기 하얀색 옷 입으신 분. 안녕하세요. 저 이 작품 작년 부국제에서 처음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 또 같이 보러 오게 됐는데, 감사합니다. 질문이, 제가 영화를 볼 때 그 가족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어머니가 계속해서 어르신을 보호하는 걸 거부당하잖아요. 그런 경험을 겪으면서 한편으로 이제 동성애자 딸을 둔 엄마로서 딸의 그런 고독해질 수도 있는 미래에 대한 공포심이 커지면서도 한편으로 약간 측은지심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국 어르신을 모셔와서 이제 집에서 다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린 레인과 함께 어르신을 돌보는 장면에서 엄마가 연대감을 느꼈을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 그리고 빵을 구워서 다 같이 먹는 씬이 있는데 그게 상상이라면 누구의 상상이었을지, 뭐 등장인물 모두의 상상이었을지 아니면 엄마가 꿈꿨던 상상이었을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제 상상은 아닐 거예요. 저 방귀 끼는 건 논리잖아요. 제 상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어른들은 방구를 이렇게 뿡뿡 잘 듣긴대요? 말씀하시죠, 감독님. 첫 번째 질문, 이제 연대라고 엄마가 느꼈을지라는 질문부터 답을 하자면, 그 연대란 말이 정말 저는 어렵다고 느끼는 게, 연대의 가장 첫 번째는 그 마음이나 정서나 어떤 마음 쓰임이 아니라 실천 그 자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천을 같이 해야 연대가 되는 건데, 돈을 보내고 저희가 텀블러도 많이 하지만 그런 게 정말 진정한 연대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작은 시작이지만, 이제 연대라는 건 어쨌든 같이 실천을 하는 건데, 이제 엄마가 레인이, 할머니가 제가 집으로 왔을 때, 저희 영화가 우스갯소리로 딸에 대하여지만 딸은 집에 들어오지 않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레인이 엄마를 도와서 제이를 다 돌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영화를 보면서 유사가족이라는 걸 많이 떠올리시기도 한다는 이제 의견을 듣는데, 글쎄요, 여기서 이제 혈족, 친족은 엄마가 그림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타인이잖아요. 근데 레인이 적극적으로 연대에 참여를 하면서 저는 그게 가족의 이름이 너무 공동체였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되게 한국이 가족주의 문화가 워낙 강하고 어떤 프레임을 해석하는데 거기에 되게 많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영화가 가족 영화로 많이 분류되기도 하거든요. 새로운 가족을 대안을 제시한다. 그 말이 틀린 바는 아니지만 저희가 좀 더 다른 프레임으로 이 영화를 해석할 수 있다면, 레인이라는 인물
제이라는 인물이 들어옴으로써 이들이 진짜 실천으로 연대함으로써 그 연대를 받아들임으로써 제이가 엄마가 하나의 공동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찍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 잘 드러나진 않은 건 이제 연출력의 부족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뭐였죠? 꿈 아, 환상. 네. 그 질문도 되게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이 영화 구성상 그 꿈의 씬이 갑자기 갑툭튀처럼 다른 환기를 불러오잖아요. 구성상.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 하윤경 배우 레인 역할이 그 씬이 하윤경 레인의 주인공으로 이끌어가는 씬이다 보니까 그게 혹시 레인의 꿈이었나? 혹시 그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제이였나? 엄마였나?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냥 되게 단명하게 얘기하자면 그 씬에서만 오로지 엄마가 아닌 감독이 보이는 자리이긴 해요. 감독이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그 장면에 뭔가 영화 외적인 이거 뭐지? 내가 그거 쭉 보다가 갑자기? 그래서 이 씬에 제가 넣을까 말까 고민했던 것도 이 영화의 정서를 깨트리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제가 좀 멋을 부린다고 그 씬은 제가 배우들한테 주고 싶은 선물이어서 넣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모두의 꿈이었겠죠. 그러면 개봉 때 삭제하셨다는 게 두구두구두구두구 확인하십시오. 아 근데 그 장면 때문에 영향인지 이 영화를 보시고 안토니아스 라인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마 저는 그 한번 다 함께 있는 장면의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가족 이외의 공동체에 대한 상상력이 우리는 좀 부족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말 너무나 공감하고 한국은 친구 공동체도 잘 그리지 않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감독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독님이랑 배우님에게 각각 서로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올해 여러 편의 한국 영화를 봤는데 전 이 자리에서 처음 보거든요. 근데 가장 좋았던 두 편의 영화 중 하나라고 나머지 한 편은 뭔가요? 농구 감독의 미지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영화는 할머니를 경유해서 돌보는 할머니를 경유해서 딸에게 도착하는 영화이기도 하지만 먹는 영화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머니한테 가방에 뭐가 들어있어야 하니까 먹는 게 들어있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이재희 재단인가요? 거기 가서도 이제 어디 돈 받으셨어요? 그렇게 말을 들으니까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국수를 먹잖아요. 그 면치기 장면이랑 그 사운드가 같이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먹는 장면을 생각해낸 비하인드나 아니면 편집하면서 먹는 장면이 빠지신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배우님에게는 작가님이자 감독님이 이제 나홍진 감독이 많이 떠오르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제가 한 네, 말이 아니에요. 그 배우님께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로 그 압박감이 심하셨다면 특별하게 생각이 나는 주문이나 그걸 어떻게 배우님께서 푸셨는지 궁금합니다. 주문이요? 네, 그러니까 네. 연기를 할 때 이랬다 네. 하신 주문. 그 압박감에서 좀 자유롭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거는 그런 솔루션 같은 게 있으셨어요? 디렉션 말씀하시는 어려웠던 장면은 감독님의 디렉션. 네네. 지금 저는 사실 지나간 걸 거의 기억을 못하는 스타일인데요. 지금 떠오르는 건 병원에서 이재희 선생님이 침대에 묶였을 때 그때 이렇게 막 나와서 막 화내고 막 이렇게 울고 그랬던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가 감정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나라는 사람이라면 어떨 거라는 건 알겠지만 이게 내가 아니고 엄마다 보니까 엄마는 감정 표현을 굉장히 누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눌러야 되는지 여기서 발산을 해야 되는지 그게 너무 몰라서 답답했었고 그때 조금 막 그때 감독님이 좀 미웠던 것 같아요. 입기까지 하셨군요. 여기서 자 네. 되게 좋은 제가 그
제가 나훈진 감독님이랑 얘기 들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할 타임을 찾았습니다. 허진 배우님이 이재희 역할로 나오신 곡성을 찍으셨거든요. 그 곽도원 배우의 장모로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나훈진 감독님도 되게 집요한 사람이라 테이크를 되게 오래 가고 촬영도 많이 하시는 걸로 유명하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선배님이랑 그 허진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본인을 맡기기 때문에 첫 번째 테이크에서 한 6, 7번째까지 가면은 다 지르세요. 그러니까 우선 가진 걸 다 던지시는 거죠. 왜냐면 그게 본인이 느낀 감정이었거든요. 그럼 저는 우선은 그걸 이제 하게 이제 열어둔다고 나름 한 건데, 그래서 6, 7까지 이렇게 지르고 나시면 한 8, 9번부터 눌러져요. 그래서 한 14번, 15번 가면 제가 원하는 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치게 만드는 이게 거네요. 지치기라기보다 지쳐졌을 거예요. 그 포기? 지침?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모르겠다. 뭐 이제 이거를 제가 파악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저기 허진 선생님이랑 선배님이랑 테이크를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편집본에서 쓴 거는 다 뒤에 있는 테이크예요. 앞에 있는 테이크는 쓴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앞에 있는 테이크는 다 그린낸 거였어요. 왜냐하면 젊은 친구 이게 그러니까 배우의 특성이 다 다른 것 같은데 이제 그분들은 이렇게 우선은 제가 하도 쪼아대니까 정렬을 하시더라고요. 첫 테이크부터. 근데 이제 허진 배우님이랑 오민혜 배우님은 가진 에너지로 연기하시는 분이니까 이게 뒤로 가니까 한 번 더 낫고 뒤로 가니까 낫고 뒤로 가고. 근데 문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촬영 일정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제가 고집 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허진 배우님 많이 지치셨던 거여서 제가 이렇게 나훈진이 아니다. 이게 이제 어떤 작품의 컨디션에 따른 거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NG가 많았었나요? NG가 많지 않았는데 우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가다가 첫 테이크를 가고 제가 NG를 외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선배님이 생각하는 감정 그것도 심지어 누른 거죠. 제가 이제 해가지고 제가 하도 요구하니까 그 누른 감정 연기를 쭉 하셔요. 근데 선배님 여기서 0.5만 더, 0.7만 더, 0.8만 더 내리면 돼요. 그래서 테이크를 뒤로 점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조절이 되시는 에너지 거예요. 빼기, 에너지 그렇게 해서 이제 테이크를 많이 가서 많이 지치셨고 이제 먹는 영화가 된 게 제가 식탐이 많은 사람인가 봐요. 이제 그게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의도된 시나리오 쓸 때는 이렇게 음식이 도드라질까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이게 장면으로 클로즈업으로 인서트로 계속 들어가니까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고 국수씬 같은 경우도 그게 원래 촬영 고에는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헌팅 때문에 충남 예산 이재희 재단이 예산에서 찍었거든요. 거기 로케를 갔다가 촬영을 갔다가 갑자기 너무 허기가 져가지고 정말 문이 닫힌 듯한 노포를 하나 발견했어요. 장사를 안 하는 듯한. 촬영 감독님, PD님이랑 저랑 이제 제작팀이랑 가서 장사하세요? 하고 들어갔더니 국수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끝나고 다 가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서 갑자기 충동적으로 넣게 된 장면이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씬이래요. 우리 감독님이 그 장면. 저도 그 점을 좋아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약간 예술영화, 작가영화 훈련된 관객분들은 그거 되게 유심히 보거든요. 왜 저기서 저걸 먹지? 저 메뉴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 어떤 걸 상징하는 거지? 이런 생각 솔직히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영화에 유독 먹는 장면이 많은 이유가 레이는 뭐 원래 원작에서도 요리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삶을 다룬 영화들이 그래요. 네, 삶을 다룬 영화들은 자는 장면, 먹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영화에서는 특수한 사건 아니면 굳이 먹는 장면을 넣을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면 사건을 자꾸 지연시키니까, 스탑시키는 장면들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엄마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럽게 먹는 장면들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얘기 들었는데 뒤에 솔깃하게 들어오네요. 네, 멋진 답변이었습니다. 나중에 써먹어요, 선배님. 맞아요. 써먹으셔도 돼요. 네. 그쵸. 네. 그리고 또 질문 하나가 이 주인공들이 레즈비언 여성들인데 그
그 캐릭터들을 이야기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거를 좀 선호 과정을 정확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딸에 대하여라는 소설이 있어요. 김혜진 작가님이 2017년도에 발간된 소설이 있고 그 출간된 소설을 아토라는 제작사가 사서 저한테 의뢰를 한 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 김혜진 작가 그 책을 원래 읽고 있었고 제가 충분히 공감할 만한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가진 아이디어의 어떤 정서와 아토 측이 제안한 바가 맞아서 제가 이 작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정치사회적으로 내가 레즈비언 혹은 이런 성소수자 이야기를 해야겠어 라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작품을 접근한 건 아니에요. 단지 이들의 정서가 저한테 와닿았고 충분히 내가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그리고 영화라는 대화적 관계로서 제가 또 다른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뒤에 손 드셨. 네. 감독님께서 아까 방금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사실 이게 감독님의 장편 데뷔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걸 딸에 대하여라는 소설을 각색해서 이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냥 정말 감독님께서 이 소설이랑 잘 정서가 맞아서가 끝인 건지 뭔가 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문 드리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이 보시는 시리즈물이나 영화나 혹은 뭐 웹들을 포함하여 원작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통계로 마지막에 살펴본 거는 65% 이상이었거든요. 그것도 한 3, 4년 전 그러니까 의외로 저희가 되게 원작을 기댄 이제 영화나 다른 시리즈물을 많이 보는데 그래서 저희는 원작을 비교하면서 영화를 좋고 나쁘다라는 판단을 가지게 되는 게 되게 쉽사리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 지점에서 저는 이거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왜냐하면 원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해도 본전도 못 뽑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작을 하고 싶다고 느낀 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각색의 태도라는 건 제가 아까도 대화적 관계라는 말을 썼는데 원작에 있는 걸 일방적으로 제가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나도 원작한테 뭘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화적 관계 안에서 저는 이제 각색이란 창의적인 작업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되게 구조적으로는 닮은 데가 있지만 소설은 되게 뜨거워요. 내러티브가 되게 촘촘하고요. 영화는 쿨한 척하죠. 그리고 감명한 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저 안에서의 각색을 혹은 영화로 만들었을 때 제가 또 할 수 있는 창의력의 아이디어가 저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있었어요. 이거를 영화적 구성으로 그러니까 쇼트와 그리고 이런 소설 원작 같은 경우는 나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쓰시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설정을 다 설명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말이 없는 영화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었던 거죠. 이 모든 걸 동성과 정서와 인물로만 보여주겠다라고 마음먹은 뒤에는 영화적인 체험으로 이걸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작업을 빨리 하게 됐어요. 이거의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작업이 이렇게 쉽지는 않고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친구들도 각색 작업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문해창작학과를 나오기도 했고 영화과를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두 글쓰기가 실습으로 약간 근육이 있는 사람이어서 요거의 차이점을 빨리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나도 이 원작한테 대화적 관계로서 뭔가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영화적 체험을 줄 수 있다고 믿었다. 네. 제가 덧붙여서 약간 질문을 드리면 감독님이 단편 시절부터 작품들을 둘러보면 소수자성을 가진 캐릭터들이 등장하잖아요.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도 퀴어 캐릭터뿐만 아니라 제희라는 인물도 소수자성을 가지고 있는 무원고자 노인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감독님 영화에 관통하고 있는 캐릭터들이기도 해서 감독님이 연출자로서 혹은 작가로서 이런 캐릭터들을 인물들을 보여줄 때 내가 이렇게 보여주겠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태도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신조랄까? 그런 게 있다면 뭘까요? 제가 3편의 단편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베트남 처녀가 나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트랜스젠더가 나오는 이야기고 세 번째는 이제 조선족이라는 이주민 노동자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 모든
그러니까 뭘 몰랐냐면 그걸 의도하고 그렇게 쓴 건 아니에요. 저에게 하나의 줄기를 소수자성을 내세울 수 있는 캐릭터로 하나의 줄기를 꿰차자 이런 건 전혀 아니었고요. 제가 놓인 환경 안에서 그 인물이 정서가 보이면은 저는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교를 안산에서 다녔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맨날 현수막에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북한 처녀 초원 재혼도 가능합니다. 이 현수막을 맨날 보고 산 거예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고요.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목욕탕이라는 곳에서 영화를 찍고 싶은 공간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이 안에서 남매였는데 자매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보자. 이들의 정서는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였고 조선족 이주민 같은 경우도 저희랑 가깝게 지내는 이모가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서적으로 제가 뭔가 공유하거나 공명할 수 있는 정서를 따라가는 사람이어서 이게 어떤 내가 정치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자, 내가 소주자성을 좀 더 문화적 맥락 안으로서 영화로 뭔가를 계몽 전혀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정서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하고자 했는데 이렇게까지 온 것은 우연이었는데 이게 아마 제 마음속에 있는 의도된 우연이겠죠. 그런 것이 어떤 공통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지는 저같이 뭐 비평하는 사람도 찾아야 될 몫이고 관객분들도 생각해 볼 몫인 것 같은데 정서라고 하시니까 굉장히 공감각적인 형용사들이 떠오르거든요. 감독님은 그거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독님이 자꾸 끌리는 정서가 왠지 있을 것 같은데. 그 정서를 표현하는 단어를 명확히 아직 찾지 못했는데 약간의 저는 짠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도 있고 약간의 짠함의 정서에 모든 인물들이 조금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꽉 차서 이야기를 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는데